토크의 진행을 맡은 방관식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스튜디오가 아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대선이 끝나고 네. 좋든 싫든 정의당의 존재감이 현저하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당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당 후보들의 비호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의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고 또 아쉬운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당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이번 대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내외적인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치르고 당의 제반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을 꿋꿋이 지켜오고 있는 우리 당의 주요 간부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당원들과 함께 의지를 조금씩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진보 정당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좁아졌죠.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당 체제로 벌써 70여 년간 대한민국 그렇죠. 사회와 정치가 이끌어져 왔는데, 이 양당 정치의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거 때는 오히려 양 진영이 결집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3정당이 설 자리가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만 놓고 보더라도 본인은 다당제 정치 그리고 제3당 정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당으로서의 소수정당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결국은 자인하시고 후보 사퇴하시고 또 합당까지 한 결과인 걸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이든 제3당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당 체제 탓만 또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석으로 출발해서 국민들의 마음, 또 국민들이 정말 아파하는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는 지지율이 뭐 20%가 넘게 받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 전성기는 하실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뵈면 정말 잘한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도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당원들도 자부심이 많이 낮아져 있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도 지금 높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요즘 검찰개혁 문제나 인사청문회로 전국이 사르는 판입니다. 네네.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 정의당이 위치해 있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좀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검찰개혁을 둘러싼 양당 간의 대립 과정에서 그동안 못 보여줬던 정의당의 존재감을 그래도 이번엔 약간은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일명의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는데, 정의당이나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처음 추진했던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민주당 안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상당할 정도로 강대강 분위기였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국회의장께 정의당의 입장을 가지고 중재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검찰 개혁 입법을 다 완성할 수는 없으니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2차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핵심은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방향은 현재 검찰 내에 있는 기소 수사에 대한 조직도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기소 수사 분리를 방향으로 확실하게 정하되, 이번에 민주당이 내세운 안 중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사실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찰의 통제 수단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보안 수사권이었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네. 예. 검찰은 이 보안 수사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별건 수사, 또 그것을 통해서 인지한 인지 수사를 통해서 일명 머리가 몸통을 예. 제압한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검경 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보안 수사권이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그거를 국 집어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보안 수사권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보안 수사권을 갖고 악용하거나 남용한 사례 때문에 사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개혁 대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유지하되,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국회의장께 중재 요청을 드렸고, 국회의장께서는 8개 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양 당에 제안을 했고 합의까지 이루어졌죠. 예. 아쉽게도 국민의힘이 그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보통 이제 국회 협상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양당 이제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양 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안을 인준을 받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안이 양당의 의총에 가서 부결돼서 재논의한 경우는 있어도 양당 의총에서 다 인준받은 내용을 거부한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인수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위죠. 예.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합의가 파기된 경우는 더군다나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사실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왜 청와대는 오다 정치를 하냐고 계속 비난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실제 오다 정치가 시작된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원만한 협조와 견제가 가능한 국회와 정부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결과나 검수완 박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께서도 느끼십니까? 저도 항의 전화 많이 받았죠. 항의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단일화를 안 해서 아쉽게 0.73% 차이로 낙선하게 만들었냐, 이런 뭐 항의들도 많고. 80만 표에 대한 불만이죠. 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돌려야 되고, 그 책임을 함께 나누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정의당은 이번 선거 관련해서 독자적 행보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예, 그러셨죠. 특히 지난 총선 때 비례 이상 정당 문제로 민주당이 이미 정의당에게 한 번 심하게 표현하면 칼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민주당과의 연대는 불가능해졌고 정의당은 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진보 정치 영역을 확대하고 또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0.74%가 차이로 낙선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 또 국민의힘에 의한 정부가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견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열망도 반영했지만 잘하라고 하는 또 다른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잘해서 0.73%로 낙선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최근 들어서 불평등, 소득 격차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진 사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OECD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선진국 국민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있고 정의당의 역할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선진국 삶으로 나아갈지 후퇴할지 이런 판단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정의당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봐선 항의 전화를 좀 세게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선거 기간 내내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사안에 따라서는 범진보라는 테두리에서 공조를 할 때도 있고 또 공조가 어려울 때는 정의당이 민주당을 보수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선을 긋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두 정당이 갈 길이 다르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지향하는 강령과 목표가 있고 또 그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은 워낙 커진 보수 정부라기보다는 극보수 우익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적 공조 그리고 국회에서의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었고 또 함께하는 것이 그때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야당으로서의 정의당 그리고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안사안마다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못마땅해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 좀 개인적인 네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뭐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뭐 진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희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만 저도 80년대 학번이고 또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뭐 교도소도 갔다 왔고 예. 다녀와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이 불균형 상태 있잖아요. 시장과. 그렇죠. 80년대 말 90년대 초도 여전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 취업을 했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 또는 노조들에 대한 교육 활동들을 좀 했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한민국 사회가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진 시기였고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시민단체 활동으로 좀 전환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 중에 2002년도에 정말 부패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런 사람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되겠다. 국회의원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에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시민사회단체가 낙천낙선 운동을 예, 그렇죠. 그때 대대적으로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선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낙천낙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양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의 운동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진보 정치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힘든 길을 선택하신 것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후회가 없겠어요? 정말 힘든 길이잖아요. 제가 비례대표 당선될 때까지 9번 출마를 했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 그러니까 남동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전까지 5번의 선거를 치렀거든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고, 2006년도에는 구청장 선거를 봄에 치르고, 가을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근데 그때 당시 보궐선거 때 노무현 정부 시대고 열린우리당,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 시절이었는데, 제가 집권 정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를 이기고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민주노동당 내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8년 총선 낙선하고 2010년도에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남동구청장이 당선이 됐고, 2014년에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18년도 계속 출마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한 번씩 출마할 때마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떨어지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이분들과 무엇이라도 조금 전진시켜야 될 사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일어나서 함께 걷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배 진보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진보 정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단한 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단한 길임을 알고 선택한 길이잖아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고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과 내가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현장에 가면 배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시는 얘기, 국민들께서 주시는 지혜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잘 융합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제가 수도권 최초의 남동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의 길을 걸었듯이 많은 우리 청년 후배 정치인들도 꼭 저와 같은 길을 걷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자랑을 좀 해주시죠. 제가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이 되고 또 초대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초대 원내대표를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사회,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고, 국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의당의 주도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관련 부처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플랫폼 기업이 과거 재벌 대기업보다 너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 대기업이 과거에 중소하청 기업들에게 갑질했던 문제, 또 불공정 거래 문제,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침해했던 문제가 플랫폼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출을 했고, 플랫폼 기업들이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듯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 독점 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독점 방지법
또 발의 준비를 다 끝낸 상황에 있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을 보기 위해서 광장을 열어준 거죠. 근데 이 플랫폼들이 광장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또다시 선수로 뛰어서 심판 선수를 겸업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만이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는 업체들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동네 자영업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사장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지 오래됐죠 지금. 네. 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독점 방지법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두 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이미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독점 규제법을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 합의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도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정치 교체, 다당제 정치였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양당 대결 속에서 정의당은 왜 다당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드렸습니다. 양당이 서로 못하게 헐뜯고 서로가 못해야 표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제3의 정당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국민들을 위한 일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의당이 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시기에 많이 실망도 드렸고 또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진보적인 의제도 많이 던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다당제로 변할 때 국민의 삶도 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인 삶이 가능하려면 바로 다당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 정의당이지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정의당 바라봐 주시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충청 지역에 출마하는 우리 정의당 후보님들 꼭 당선시켜 주셔서 충청도에서부터 다당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위기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